충격적인 진실. 그날 밤 국밥집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밥집 사장 최영식 할아버지의 숨겨진 비밀에 관한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그분의 과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서울 뒷골목 작은 국밥집,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최영식은 국밥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 감각,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님이 들어오자 영식은 습관적으로 인사했어요. 검은 가죽 옷을 입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팔뚝에 문신이 살짝 보였죠. 사내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영식에게 다가왔어요. 영식이지? 별똥팀 놈. 영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20년 넘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별똥팀. 국정원에서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 조직 이름이었죠. 영식의 손은 저절로 행주 밑에 숨겨둔 작은 칼로 향했어요. 영식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작은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순식간에 사내는 유리창을 깨고 사라졌습니다. 영식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주변을 살폈죠. 연기가 거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 보였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영식과 어린 소년이 함께 있었어요. 영식의 아들 영찬이었죠. 20년 전 그 사건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국정원 비밀 요원 시절,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날들,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영찬이를 잃은 그날의 아픔까지. 영식은 모든 걸 잊고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과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얼른 가게 문을 잠그고 방범 셔터를 내렸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상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죠. 가게 뒤편 벽장 안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어요. 오래된 총과 여권, 돈뭉치가 있었습니다. 영식은 익숙한 손길로 총을 집어들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물건이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이면 딸 수진이와 손자 민우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영식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백호회라는 조직이 그를 찾았다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수를 원했고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한때 최고의 비밀 요원이었던 최영식은 20년 만에 다시 깨어나야 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배터리를 끼웠어요. 전원을 켜고 유일하게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어요. 영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야, 최영식. 백호회가 움직이고 있어. 통화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곧 갈게요. 통화를 마친 영식은 전화기 배터리를 다시 분리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금고 안쪽을 더 살펴보니 오래된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별동팀 최영식 요원. 그 시절 영식은 국가의 그림자였어요. 어둠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요원이었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작전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은 임무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한 그 마지막 작전까지. 영식은 신분증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최영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국밥집 할아버지지만 30년 전만 해도 난 국정원 극비 별동팀의 최고 요원이었죠. 별동팀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어요. 국가를 위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사건 이후 난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바닥 나무 판자 밑에 숨겨둔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자 오래된 서류들이 보였어요. 별동팀 활동 기록이었죠.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백호의 작전 보고서였어요. 2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임무의 기록이었습니다. 백호회는 한국 최대 범죄 조직이었어요. 무기 밀매, 마약 거래,
청부살인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죠. 당시 백호의 보스 백도룡은 북한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됐어요. 별동팀은 백도룡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작전 도중 백도룡의 아지트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내 아들 영찬이었죠. 백도룡이 내 가족을 조사해 영찬을 납치했던 거였어요.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작전 우선, 인질 구출은 불가. 즉시 철수하라. 그때 내린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국가와 가족 사이에서 난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영찬이를 구하려 했지만 폭발이 일어났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아들의 마지막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빠, 살려줘. 그 후 영찬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백호의 잔당들이 데려갔다는 소문만 있었죠. 그 일 이후 난 별동팀을 떠났어요. 모든 기록에서 지워지길 자청했죠. 새 신분으로 국밥집을 열고 평범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수진이만 남았어요. 수진이에게조차 내 과거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 과거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과거는 아마도 내 아들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내가 남긴 사진,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네 아들은 살아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가 백호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에 민우 데리고 갈게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손자.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었죠. 그래, 기다릴게.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진이와 민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검은 승합차가 여전히 가게 앞에 있었어요.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들은 아직 공격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지시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백호회의 새로운 보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또 다른 휴대폰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국정원 시절 후배, 지금은 고위직에 있는 김도윤이었죠. 선배님? 놀란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이네. 백호회에 대해 알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그쪽은 이제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내 가족이 위험해. 백호회의 현 보스가 누군지 알려줘. 내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죠.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백호의 현 보스는 백호라 불립니다. 20대 후반으로 추정돼요. 5년 전부터 조직을 장악했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 정확한 신원은 파악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20대 후반이라면, 영찬이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쯤 되었을 겁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었죠.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보스 백호가 내 아들 영찬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도망갈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20년 전의 선택처럼 지금의 선택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가족을 위해, 영찬이를 위해 싸울 겁니다. 가족과 닥쳐오는 어둠. 내일 아침이면 수진이와 민우가 가게에 올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가게 앞에는 여전히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죠. 백호회가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대로 수진이와 민우를 오게 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는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살폈어요.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뭘까 궁금했어요. 왜 바로 공격하지 않고 감시만 하는 걸까? 아마도 더 큰 계획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도윤이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내 부하였고 지금은 고위 간부가 된 후배였죠. 도윤은 주변을 경계하며 가게로 들어왔어요. 도윤은 백호회가 나를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난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왜 바로 공격하지 않고 감시만 하는지 물었어요. 도윤은 백호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백호의 보스가 직접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만약 백호가 정말 내 아들 영찬이라면 그를 직접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20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결코 행복한 재회가 아닐 거예요. 영찬이는 날 죽이러 올 테니까요. 도윤에게 백호에 대해 더 알아낸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도윤은 백호가 20년 전 작전 이후 백도룡의 수하들에게 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백호에게 나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줬다고 해요. 백호는 내가 자신의 아버지 백도룡을 죽인 원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친아버지인 줄도 모른 채로.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도윤은 나를 보호하겠다며 지금 바로 가게를 떠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백호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호가 정말 영찬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죠. 백호가 영찬일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어요. 나이도 맞고 상황도 맞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가 백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백호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가 영찬이라 해도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경고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승합차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20년 전엔 국가와 가족 사이에서 국가를 선택했지만 이번엔 가족을 선택하겠다고 했죠. 도윤은 한숨을 내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비상 발신기였습니다. 위험하면 바로 누르라고 했죠. 고마운 마음에 발신기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떠나기 전에 백호회가 이제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고 경고했어요. 도윤이 떠난 후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영찬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죠. 학교 운동회, 생일 파티, 가족 여행,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찬이가 아직도 이런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잊고 복수심만 품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가 되자 드디어 검은 승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게 쪽으로 다가왔어요. 차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조직원 스타일이었죠. 그들은 가게로 들어왔고 난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남자들은 보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모시러 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백호, 영찬이를 만날 시간이 온 겁니다. 어디서 만나냐고 물었더니 따라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작은 권총을 등 뒤에 숨겼어요. 그리고 도윤이 준 발신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그들을 따라 나갔어요. 검은 승합차에 올라탔고 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어요. 점점 도심을 벗어나 한강 쪽으로 향했죠. 약 30분 후 차는 한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전형적인 범죄 조직의 아지트 같은 장소였어요.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중앙에 불이 밝혀진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 남자였어요.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어요. 그의 얼굴, 영찬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분명 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내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백호회, 그들의 분노. 영찬이와 마주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앞에 선 젊은 남자는 분명 내 아들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영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내 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도룡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어요. 난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자 영찬의 눈이 커졌어요. 영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혼란이었어요. 난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찬이가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영찬은 잠시 망설이더니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영찬이 갑자기 사진을 던져버렸어요. 영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는 백도룡이라고 주장했어요. 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영찬의 진짜 아버지는 나라고 백도룡은 너를 납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난 너를 구하러 갔었다고 했어요. 영찬은 비웃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리고 갔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영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와 함께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임무 때문이었다고 국가를 위해 그를 포기해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찬은 잠시 동요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영찬은 내 말이 거짓이라고 했어요. 백도룡이 진실을 말해줬다며 내가 영찬을 버렸고 국가의 계획의 아들은 그저 임무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영찬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난 정말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아들보다 국가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죠. 조심스럽게 그가 백호의 보스가 된 건지 물었어요. 영찬은 웃었습니다. 백호가 자신의 이름이라고 백도룡의 백자를 이어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조직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 무장하고 있었죠. 도윤이 경고했던 대로 백호에는 이제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큼 강해져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찬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가자고 했어요. 너의 누나 수진이도 있고 조카 민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영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어린 시절 그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영찬은 가족이란 말이 웃기다며 내가 20년 전에 가족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냐고 물었어요. 영찬은 손짓했고 조직원 하나가 다가와 그에게 권총을 건넸습니다. 영찬은 총을 받아들고 나를 향해 겨눴어요. 이것이 자신의 복수라고 백도룡의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난 움직이지 않았어요. 총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으니까요. 영찬이 나를 죽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난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찬의 손이 떨렸어요.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영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 동안의 증오와 분노 그리고 숨겨진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갑자기 소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공장을 습격한 겁니다. 아마도 도윤이 이끄는 국정원 특공대였겠죠. 난 주머니 속 발신기를 눌렀었으니까요. 혼란 속에서 영찬은 나를 노려봤어요. 이것도 다 내 계획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영찬은 총을 겨눈 채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빛이 번쩍였어요. 창문이 깨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국정원 특공대가 건물을 습격한 게 분명했어요. 도윤은 내가 위험에 처하면 즉시 출동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영찬은 내게 총을 겨눈 채 서 있었어요. 눈동자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주변에 백호의 조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찬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었죠. 특공대와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콘크리트 파편이 튀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난 영찬에게 달려갔어요. 영찬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20년 전 그날의 선택을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영찬은 놀란 듯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총을 내게 겨누고 있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영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날 죽이고 싶다면 쏘라고 하지만 난 도망가지 않겠다고.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한번 잃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영찬의 손이 더 크게 떨렸어요. 단단했던 눈빛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쌓인 증오와 분노, 그 밑에 숨겨진 아픔과 외로움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어린 소년이 잠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영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백호의 보스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어린 소년의 목소리였어요. 왜 그날 자신을 구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로서 너를 구하지 못한 건 내 평생의 실수라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찾았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영찬에게 전해졌는지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그 순간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콘크리트 먼지가 하얗게 피어올랐고 쇠파이프들이 뒤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 특공대가 밀고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검은 제복과 헬멧을 쓴 특공대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백호의 조직원들은 점점 밀리고 있었어요. 지금이 영찬을 구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 손을 영찬에게 내밀었어요. 함께 가자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찬은 망설였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믿음과 의심, 분노와 그리움, 증오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찬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영찬이 내게 달려들었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영찬의 몸이 내 앞에 놓였어요. 그의 등 뒤에서 진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찬이 내 몸을 감싸 안았어요. 자신의 몸으로 총알을 막은 겁니다. 영찬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 있었죠. 마치 오랜 싸움을 끝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영찬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영찬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어린 시절 그 순수한 미소가 잠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밝게 웃던 5살 영찬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영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안하다고,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내가 맞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영찬의 눈이 감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무리 영찬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거예요. 2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또다시 잃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이제 조용해졌어요. 교전은 끝났고 국정원 특공대가 백호의 조직원들을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도윤이 달려왔어요. 나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낄 뿐이었어요. 목구멍에서 괴로운 신음만 나왔습니다. 의료팀이 들어와 영찬을 살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영찬이가 마지막 순간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거였죠. 아버지와 아들의 끈은 결국 모든 증오와 오해를 넘어섰습니다. 도윤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영찬이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고,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영찬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뺨에 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백호회의 또 다른 세력이 공격해온 겁니다. 도윤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어요. 특공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건물 여러 곳에서 불이 치솟았습니다. 도윤이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 영찬을 아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놓을 수 없었어요. 지난 20년간 그랬던 것처럼요. 도윤은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그는 2명의 특공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영찬의 시신을 안전하게 옮기라는 내용이었어요. 건물 곳곳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백호의 잔당들과의 교전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의 공격이 더 조직적이었어요. 특공대원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종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도윤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난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영찬의 시신은 이미 특공대원들이 밖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충격파에 휩쓸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공장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불길이 하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도윤은 내 옆에 쪼그려 앉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무언가를 내게 건넸어요. 영찬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접힌 사진을 펼쳐보니 놀랍게도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영찬이 5살 때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보였어요. 잊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찾을 거예요. 영찬의 글씨였습니다. 금지된 과거, 아버지와 아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영찬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네요. 자기 진짜 아버지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그런데도 복수를 위해 백호회의 길을 택했던 거예요.
아니면 복수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영찬이 시신을 실은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도윤이 도와줘서 간신히 일어났죠. 몸은 안 아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0년 동안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가 또 잃었으니 이 슬픈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도윤이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어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죠. 딸한테 가봐야 한다고 수진이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수진이는 영찬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오빠가 돌아왔다가 다시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도윤이 차를 타고 수진이네로 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밤거리가 지나갔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국밥집 할아버지였는데 오늘은 아들을 찾았다가 또 잃었으니 인생이 정말 잔인하네요.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10층이었죠. 도윤이는 차에서 기다린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초인종 누르기 전에 좀 망설였죠. 어떻게 이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죠.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물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진이 뒤로 민우가 반갑게 뛰어왔어요. 수진이가 내 얼굴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무슨 일 있냐면서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았죠. 민우가 내 무릎에 올라와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릴 때 영찬이랑 똑같아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수진이가 차 내오면서 또 물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냐고 가게는 어떻게 됐냐고요. 깊게 숨 쉬었어요. 이제 다 말해야 할 때였죠. 목소리가 떨리면서 오래된 얘기가 있다고 영찬이 얘기라고 했어요. 수진이 눈이 커졌죠. 오빠는 20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난 가족한테도 진실을 말 안 했었거든요. 영찬이가 납치됐다는 것도 내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것도 다 숨겼죠. 천천히 모든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국정원 별동팀 요원이었다는 것, 백호회와의 전쟁, 그리고 그날 작전에서 영찬이가 납치됐다는 사실까지. 수진이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찬이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죠.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가 살아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백호의 보스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목이 메어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오늘 다시 잃었다고 했죠. 수진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요. 말도 안 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민우가 우리 번갈아 보면서 엄마가 왜 우냐고 물었어요. 그 순진한 물음에 대답을 못했죠. 수진이는 민우를 안고 진정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때도 이렇게 수진이한테 영찬이가 안 돌아온다고 말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더 아팠어요. 영찬이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고 바로 그 희망을 빼앗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는 모든 얘기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죠. 왜 말을 안 했냐면서 왜 혼자서 다 감당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가득했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를 지키고 싶었다고, 내 과거가 너희한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다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죠. 우리는 가족이라면서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혼자 다 감당할 필요 없었다고 말했죠. 귀환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수진이 집을 나오니 이미 밤이 깊었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다고 하니 도윤도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모든 건 끝났다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영찬을 잃은 슬픔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국밥집 앞에 서자 간판 불빛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국밥집 할아버지로 살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적막한 공간에 혼자 남겨졌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찬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죠. 아내도 있었고 수진이와 영찬이도 있었고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주방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땄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죠.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쓰고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덜했죠. 그날 밤 눈물과 함께 지새웠습니다. 20년 전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가 또다시 영원히 잃은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민우를 데리고 서 있었어요. 수진의 눈은 부어 있었죠. 밤새 운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거실로 들어온 수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니 장례식 관련 서류였어요. 영찬의 장례식이었죠. 수진은 도윤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특별히 협조해 주었대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백호의 보스였던 백호가 아닌 최영식의 아들 최영찬으로 떠나보내는 자리였습니다. 수진과 민우, 도윤과 몇몇 국정원 관계자들만 참석했어요. 영찬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국밥집을 계속할 거라고. 그곳이 내 자리니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우와 함께 자주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죠.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했어요. 영찬이 그걸 원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백호의 조직원처럼 보였죠. 경계하는 내 모습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찬이 남긴 물건을 전해주러 왔다고요.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습니다. 혼자 남아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찬의 일기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더니 어린아이 글씨체로 쓰여 있었죠. 아빠, 엄마, 수진이가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찬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곧 만나러 갑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증오가 저를 지배할까요? 영찬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도윤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백호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윤은 영찬이 죽은 후 조직이 내부 분열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어요. 국정원에서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수진이 민우를 데리고 국밥집에 왔습니다. 민우는 내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민우의 맑은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영찬의 영전에 국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모든 건 괜찮아, 아들아. 내가 떠난 자리를 우리가 지킬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설적인 요원 최영식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국가와 가족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남자의 비극적 선택과 그 결과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결국 가족을 선택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